이곳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바로 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영웅이나 거대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한 어머니의 묵묵한 기다림과 그 기다림 끝에 찾아온 슬픈 운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그녀의 새벽 부엌에서 피어나는 밥 냄새와 함께 그녀의 간절한 기도와 깊은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을 시간. 하지만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낡은 빌라 2층의 부엌에는 이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불빛의 주인은 김순희였다. 그녀는 마치 평생을 그래왔던 것처럼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와 달리 아주 조금,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떨리고 있었다. 오늘은 아들 박민준이 군대에 가는 날이었다. 순이는 쌀을 씻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한 톨 한 톨 정성을 다해 씻어냈다. 쌀알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쌀로 지은 밥을 먹고 아들은 이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을 떠나 있을 것이다. 2년 7렙 30일, 시칠 5딥의 20시간.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그 시간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를 것만 같았다. 압력솥이 치익 소리를 내며 김을 올리기 시작했다. 구수한 밥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순이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멸치와 다시마로 진하게 육수를 내고 잘 숙성된 집된장을 풀었다. 두부와 애호박, 감자를 깍둑썰기에 넣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조금은 슴슴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엄마표 된장찌개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를 보고 있자니 어릴 적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뜨거운 찌개를 호호 불어가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던 아이. 엄마 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며 엄지를 치켜 쓰던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순이는 눈가를 스치는 뜨거운 기운을 애써 무시하며 고등어를 구웠다. 자방고등어의 짭짤하고 고소한 냄새가 밥 냄새와 어우러져 집 안을 가득 메웠다. 계란말이도 부쳤다. 파를 송송 썰어 넣고 소금을 살짝 뿌려 정성껏 말았다. 식탁에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잘 익은 김장김치까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찼다. 마치 큰 잔칫날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이제 한동안은 이렇게 차려줄 수 없다는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식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남편 박철호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그의 시선은 신문 활자에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다. 평생을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렀던 남자.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무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준이 깨워야지. 순이의 말에 철호는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단정하게 정리된 침대 위. 아들은 훈련소에 가져갈 가방을 머리맡에 둔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훌쩍 커버린 아들의 어깨가 유난히 넓어 보였다. 철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민준아, 일어나라. 아침 먹어야지.
민주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온 그는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와, 엄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애써 밝게 웃으며 농담을 던지는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밥그릇에 갓 지은 밥을 가득 퍼 담았다. 많이 먹어. 훈련소 가면 고생할 텐데.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세 가족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순이는 계속해서 아들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잘 구워진 고등어 살을 발라주고 가장 예쁘게 붙여진 계란말이의 가운데 부분을 집어주었다. 민주는 꾸역꾸역 밥을 목으로 넘겼다. 음식이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 않았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었다. 엄마의 얼굴을 참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눈이 마주치면 애써 참고 있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가서 상관 말씀 잘 듣고 동기들하고도 잘 지내고 다치지 말고. 초로가 무심한 척 툭 던진 말이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민주는 힘겹게 대답했다. 식사가 끝나고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입고 갈 옷으로 갈아입었다.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논산 훈련소로 향하는 차 안. 라디오에서는 시끄러운 최신가요가 흘러나왔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순이는 창밖을 보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눈에 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은데 왜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는 걸까? 그녀는 가방에서 주스 한 병과 초코바 몇 개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다. 가는 길에 먹어. 민주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2시간이 넘는 길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육군 훈련소라는 커다란 표지판이 보였다. 훈련소 앞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들, 친구와 연인을 배웅 나온 사람들, 눈물과 격려, 아쉬움과 다짐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와락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철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몸 건강히 그거면 된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민주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짧게 깎은 머리를, 단단해 보이는 어깨를 눈에 새기고 또 새길 뿐이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아프지 마라. 힘들면 편지하렴. 수만 가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생각보다 품이 넓어진 아들의 등에서 단단함이 느껴졌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금방 휴가 나올게요. 민준이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다. 사회자가 이병 장정들을 집합시키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다.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뒤돌아섰다. 수많은 비슷한 머리의 젊은이들 사이로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순이는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인파 속에 녹아들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철호가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돌아오는 차 안은 갈 때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겼다. 아들이 앉아있던 뒷좌석이 텅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 보여 순이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텅 빈 집이 그들을 맞았다. 아침에 맡았던 구수한 밥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낯선 공기만이 감돌았다. 순이는 기계적으로 아침 식사 때 내놓았던 그릇들을 설거지했다. 그리고는 홀린 듯이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직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방. 잘 정돈된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가장 중요한 주인만 사라졌다. 그녀는 아들의 침대에 걸터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문득 지금쯤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제대로 잠은 자고 있을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그녀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순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불을 켰다. 그리고는 마치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쌀을 꺼내 씻기 시작했다. 남편도 자신도 먹지 않을 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밥을 안 쳐야만 할 것 같았다. 그것이 자신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압력솥이 다시 치익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순이는 냉장고를 열어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찌개를 드고 마른 반찬 몇 가지를 꺼냈다. 그리고 식탁 위 아들이 항상 앉던 자리에 수저와 함께 정갈하게 상을 차렸다. 밥그릇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을 소복이 담았다. 텅 빈 의자, 김이 피어오르는 밥 한 그릇. 순이는 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마음속으로 묻는 질문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텅 빈 집 안을 맴돌았다. 이것이 그녀의 기나긴 2년간의 새벽 밥상의 시작이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 아들을 위해 차리는 첫 번째 식사.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기도였으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간절한 약속이었다. 그녀는 그 텅 빈 자리 앞에서 아들이 훈련소의 첫 아침을 배고프지 않게 맞이하기를 빌고 또 빌었다.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논산에서의 5주 훈련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다. 박민준 이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강원도 철원. 대한민국 최전방 GOP였다. 지도상에서만 보던 비무장지대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된 곳.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겨울을 마주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서울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시린 공기가 박혔고 철책에 닿는 손가락은 순식간에 감각을 잃었다. 민준의 하루는 새벽 5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점호와 함께 시작된 일과는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졌다. 주간에는 녹슨 철책을 보수하고 무성하게 자란 수풀을 제거하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GOP의 진짜 임무는 해가 진 뒤에 시작되었다.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그 희미한 선을 따라 이어진 철책을 지키는 야간 경계 근무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가 근무하는 소초는 북한군 초소와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있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임들의 말에 따르면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했다. 그 정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긴장감은 공기처럼 부대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팽팽한 긴장감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런 삭막한 곳에도 사람은 살았다. 처음에는 하늘처럼 높아 보였던 김상병은 알고 보니 무뚝뚝한 말투 속에 후임들을 챙기는 따뜻함을 숨기고 있었다. 부산 출신인 동기 이성진은 힘든 훈련 속에서도 구수한 사투리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는 재주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언발을 녹여줄 난로가 되어주었고, 힘든 경계 근무 후 마시는 싸구려 믹스커피 한 잔에 온기를 나누며 전우회를 쌓아갔다. 민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시간은 단연 우편물이 도착하는 시간이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행정반에서 이름을 부르면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달려나갔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익숙한 어머니의 글씨체로 빼곡히 채워진 편지가 와 있었다. 그는 생활관 구석, 자신만의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밥은 잘 먹고 있니? 이곳 서울은 제법 날이 풀렸는데 네가 있는 곳은 아직도 많이 춥겠지. 어제는 시장에 갔다가 아주 실한 무가 보여 쇠고기 묵국을 끓였단다. 네가 참 좋아했었는데 네 생각에 새벽부터 일어나 한 솥 가득 끓여 너의 밥상에 올렸어.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내게 전해졌으면 좋겠구나. 편지의 내용은 늘 비슷했다. 오늘은 무슨 반찬으로 새벽 밥상을 차렸는지, 옆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지, 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묵묵히 신문만 보시는지,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 하지만 민준에게 그 글자들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따뜻한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종이 위에서 희미하게 엄마의 된장찌개 냄새가, 집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그 냄새는 최전방의 화약 냄새와 녹슨 소의 냄새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마법이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면 그는 다시 철책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한편 민준이 철원의 칼바람을 맞고 있을 시간, 서울의 집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경계 근무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었다. 김순희의 하루는 이제 완벽하게 아들의 군 생활 시간표에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그것은 의무감이나 습관을 넘어선 종교적인 의식에 가까웠다. 부엌에 들어선 그녀는 가장 먼저 아들의 빈자리를 한번 쓸어보고 그 앞에 놓인 밥그릇과 수저를 깨끗이 닦았다. 그녀의 새벽 밥상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밥과 국뿐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좋아했던 반찬들로 매일같이 새로운 상을 차렸다. 인터넷으로 군대 식단표를 찾아보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훈련소 식단이 맛없다는 소리를 들은 날에는 아들이 좋아했던 갈비찜을 했고, 혹한기 훈련 소식이 들려오는 주에는 뜨끈한 삼계탕을 구웠다. 남편 철호는 아내가 차려놓은 그 텅 빈 밥상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침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순이의 세계는
아들을 중심으로 좁아졌다.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은 아들로부터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였다. 보통 저녁 시간, 공중전화 발신이라는 낯선 번호가 뜨면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민준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늘 약간의 잡음과 함께였다. 그 목소리에는 억누른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어머, 아들, 우리 아들 밥은 먹었고 거긴 안 추워.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순이는 짧은 통화 시간 안에 아들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네, 엄마, 밥 잘 먹었어요. 여긴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요? 네, 아빠야 늘 똑같지 뭐. 네, 걱정뿐이야. 짧은 안부가 오고 갔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엄마,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그래, 아들, 감기 조심하고 다치지 말고 꼭 몸 조심해야 한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뚝. 전화가 끊겼다. 순이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놓지 못했다. 몇 분 남짓한 통화의 여운이 온 집안을 감쌌다. 그녀는 방금 나눈 대화를, 아들의 목소리, 톤 하나하나를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감았다.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같은데 감기 기운이 있나? 피곤해 보였어. 잠은 제대로 자는 걸까? 온갖 걱정이 다시 그녀를 감쌌다. 전화를 끊고 나면 그녀는 식탁에 앉아 답장을 썼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자신의 걱정이나 불안은 한 글자도 담지 않았다. 대신 밝고 희망찬 이야기들로 편지지를 채워나갔다. 아들이 제대하면 같이 갈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동네에 새로 생긴 맛집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그녀는 편지지에 자신의 모든 사랑과 기도를 눌러 담았다. 이 글자들이 총알과 추위를 막아주는 부적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고 있었다. 어느 깊은 겨울밤, 철원의 GOP 소초는 유난히 고요했다. 민주는 동기 성진과 함께 야간 경계 근무에 나섰다. 하얀 입김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야, 박민준, 네 오늘 온 편지 읽고 우는 거 아니가? 성진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놀렸다. 아니다.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민주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곱게 접힌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근무 내내 편지를 만지작거렸다.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편지에는 오늘 새벽 밥상 메뉴가 따뜻한 만둣국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상상만으로도 속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차가운 철책 너머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저 어둠 너머에 자신을 위해 잠 못 이루고 있을 어머니가 계셨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집. 순이는 막 잠자리에 들려다 말고 다시 부엌으로 나왔다. 일기예보에서 오늘 밤 철원 지역의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를 올리고 생강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생강향이 부엌을 채웠다. 그녀는 끓인 차를 찻잔에 따라 아들의 빈자리에 놓았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마치 아들의 온몸을 녹여주는 것만 같았다. 민준아, 부디 춥지 않게.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최전방의 아들은 주머니 속 편지를 만지며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고, 후방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차를 끓이며 그의 안위를 빌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두 개의 세상. 그 세상은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새벽 밥상과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낡은 편지지 위에서 위태롭고도 간절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군인의 계급장처럼 더디게, 하지만 어김없이 흘렀다. 철원에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자 비무장지대의 황량한 들판 위로 기적처럼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연초록 새싹이 돋아났고, 지뢰밭 경고판 아래로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은 역설적으로 전쟁의 상흔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철책 순찰을 돌며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봄은 왔지만 이곳의 긴장감은 계절을 타지 않았다. 서울의 순이에게도 봄은 찾아왔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는 목련과 벚꽃이 만개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꽃의 아름다움은 온전히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화사한 풍경을 보며 우리 아들이 저 꽃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부엌은 여전히 그녀만의 세상이었고, 그녀의 시간은 민준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 여름이 오자 최전방의 더위는 맹렬했다. 습하고 뜨거운 공기 속에서 방탄모를 쓰고 완전 군장을 한 채 순찰을 도는 것은 그야말로 고문이었다. 밤에는 모기떼의 극성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민주는 땀으로 흠뻑 젖은 전투복을 입은 채 문득 작년 여름 어머니가 해주셨던 시원한 오이 냉국을 떠올렸다. 그 서늘하고 새콤한 국물 한 모금이 간절했다. 같은 시각 순이는 아들의 더위를 식혀주려는 듯 새벽 밥상에 오이 냉국을 올렸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오이를 골라 곱게 채 썰고 차갑게 식힌 육수에 띄웠다. 그녀는 텅 빈 아들의 자리를 보며 이 냉국 한 그릇이 바람이 되어 철원까지 날아갔으면 하고 빌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가끔씩 현기증을 느꼈다. 새벽에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도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더위를 먹었거나 잠이 부족해서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순이는 잠시 아파트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때였다. 왼쪽 가슴께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통증은 금세 사라졌지만 불길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고개를 저었다. 아들 걱정만으로도 벅찬데 자기 몸까지 아플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당연히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혼자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비밀이었다. 가을이 되자 하늘은 거짓말처럼 높고 푸르렀다. 민주는 이제 제법 군인 티가 나는 일병이 되어 있었다. 그는 부대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어설펐던 후임들도 들어와 이제는 선임 대접을 받게 되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집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계절이 깊어질수록 함께 짙어졌다. 특히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 침상에 누워있을 때면 사무치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순이의 새벽 밥상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그녀는 전어와 대하를 굽고 토랑국을 끓였다. 이제 곧 아들이 입대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길고 길었던 시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안도감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는 막막함이 교차했다. 그녀의 일상은 더욱 단조로워졌다. 새벽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낮에는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민준의 전화를 기다리거나 편지를 썼다.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위안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바로 아래층에 사는 정 여사와의 교류였다. 정 여사의 아들 역시 민준보다 두어 달 늦게 입대해 양구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민준이 어머님이시죠. 우리 아들도 군에 가 있어서. 정 여사의 말 한마디에 순이는 마치 오랜 동지를 만난 듯한 반가움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시장에서 마주치면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서로의 집에 들러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군대 이야기로 시작해 군대 이야기로 끝났다. 어머, 양구는 더 춥다던데. 아드님 고생이 많겠어요. 철원만 하겠어요. 거긴 정말 최전방이라면서요.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 민준이가 그러는데 요새는 PX에 냉동식품이 그렇게 잘 나온대요. 어머나, 정말요. 우리 아들은 전화 와서 맨날 엄마 밥 먹고 싶다고 칭얼거리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도 하고 군대에 대한 걱정을 나누며 서로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순이는 정 여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온 세상의 모든 군인 어머니들이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남편 철호는 말없이 아내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가 매일 새벽마다 아들의 밥상을 차리는 것도, 그녀의 얼굴에 피로감이 깊어지는 것도, 아래층 정 여사와 부쩍 가까워진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새벽 의식을 말리지 않았다. 그것이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자 아내가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아내를 챙겼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퇴근길에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왔다. 그 안에는 값비싼 홍삼 영양제와 종합 비타민이 들어있었다. 요새 부쩍 피곤해 보여서 챙겨 먹어. 무심하게 툭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아내가 깜빡 잠이 든 사이 집안의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오기도 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순이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남편의 조용한 배려가 그녀의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해 주었다. 어느덧 민준이 입대한 지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왔다. 그날 새벽, 순이는 잠에서 깨가슴을 움켜쥐었다. 또다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다. 전보다 조금 더 길고 더 아팠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통증이 가라앉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불고기를 재웠다. 마치 생일상을 차리듯 정성을 다했다. 밥상을 다 차리고 텅 빈 아들의 의자 앞에 선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들, 1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딱 절반 남았네.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가 여기서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애써 외면했다.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녀는 아플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부엌 창문 너머로 계절은 또다시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의 계급장 위에도 작대기가 3개, 상병 계급장이 달렸다. 군 생활 1년 반이 훌쩍 넘은 어느 가을날 저녁. 순이는 여느 때처럼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 들떠 있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첫 정기휴가 나가요. 그 한마디에 순이의 세상이 순간 멈췄다가 이내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정말이니? 아들 그녀는 몇 번이고 되물었다. 1년 반 만에 첫 휴가. 9박 10일. 진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전화를 끄는 순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다. 텅 비어있던 집에 순식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마치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처럼 분주해졌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대청소였다. 그녀는 민준의 방 창문을 활짝 열고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드러내 햇볕에 소독하고 아들의 이불과 베개 커버를 전부 뜯어 향긋한 섬유유연제를 듬뿍 넣어 빨았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 냄새, 햇살 냄새를 가장 먼저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책상 위 먼지를 닦고 책장에 꽂힌 책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그녀는 연신 미소를 지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철호도 아내의 들뜬 기색을 금방 알아차렸다. 민준이 휴가 나온다면서. 네. 여보 다음 주 수요일에요. 세상에 벌써부터 뭘 해줘야 할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철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입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주말에 그는 평소와 달리 순이를 따라 나섰다. 목적지는 백화점이었다. 그는 아들이 휴가 나와서 입을 만한 새 운동화와 편안한 티셔츠 몇 벌을 직접 골랐다. 가장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순이의 가장 중요한 임무, 휴가 맞이 장보기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시장과 마트를 오갔다. 냉장고는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 최상급 한우, 등심, 살이 꽉 찬 꽃게, 싱싱한 화로와 전복까지 마치 명절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10일간의 식단을 짰다. 도착하는 날에는 뜨끈한 김치찌개, 다음 날에는 갈비찜, 그 다음 날에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서 웃음이 났다. 매일 새벽 차리던 아들의 밥상은 잠시 중단되었다. 이제는 상상 속의 아들이 아닌 진짜 아들을 위해 요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휴가 당일이 되었다. 순이와 철호는 약속된 시간보다 한참 일찍 서울역으로 향했다.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억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철원에서 출발한 기차가 미끄러지듯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수많은 군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순이는 까치발을 하고 인파 속에서 아들을 찾았다. 그때였다. 엄마 아빠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민준이 서 있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더 다부져진 어깨, 군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대견했다.
순이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아들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다. 민준도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엄마, 저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철호는 쑥스러운 듯 아들과 악수를 나누며 그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주는 부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늘어놓았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를 맞았다. 순이가 아들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미리 끓여놓은 것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았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음식들 앞에서 민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정말 오랜만에 엄마 밥을 먹었다. 허겁지겁 밥을 2그릇이나 비우는 아들을 보며 순이는 연신 반찬을 집어 아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그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다. 꿈만 같던 9박 10일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다. 민주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늦잠을 자는 호사를 누렸다. 순이는 아들이 깨기 전에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세 식구는 함께 찜질방에 가 땀을 빼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외식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만끽했다. 민주는 휴가 기간 동안 조금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다. 예전보다 부쩍 흰머리가 늘었고 웃을 때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다. 그리고 가끔 무언가를 하다가 말고 숨을 고르거나 가슴께를 문지르는 모습을 언뜻 보기도 했다. 엄마, 어디 안 좋아요? 민준이 걱정스레 묻자 순이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 아들 보니까 힘이 펄펄 나는데 아프긴 뭐가 아파. 그녀는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려 더 밝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가슴을 찌르는 통증의 빈도가 조금씩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들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병원에서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행복했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복귀 전날 밤,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주는 거실 소파의 군복을 단정히 개어놓고 가방을 쌌다. 순이는 아들의 가방에 몰래 용돈 봉투와 함께 직접 만든 육포를 챙겨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이별의 시간이 다시 찾아왔다. 1년 반 전 처음 입대하던 날과는 또 다른 슬픔이었다. 따뜻한 집의 안락함과 가족의 사랑을 다시 맛본 뒤에 떠나는 길은 더욱 발걸음이 무거웠다. 순이는 이번에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 몸 건강히 지내다가 다음 휴가 때 또 보자.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민주는 씩씩하게 경례를 붙이고 뒤돌아섰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떨구었다. 잠깐의 행복이 남기고 간 빈자리는 처음보다 훨씬 더 크고 시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집은 유령의 집처럼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먹다 남긴 과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순이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아들이 벗어두고 간 편한 티셔츠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옷을 집어들어 얼굴에 묻었다.
아직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어김없이 4시에 눈을 떴다. 다시 그녀만의 의식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쌀을 씻었다. 쌀알이 손바닥에 부딪히는 감촉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들이 앉았던 빈자리에 다시 정갈하게 밥상을 차렸다. 돌아온 일상, 하지만 휴가의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했기에 그 빈자리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텅 빈 의자를 보며 눈물과 함께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 아들, 부대는 잘 도착했니? 밥은 먹었니? 그녀의 기다림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에는 짧은 재회의 달콤함과 그로 인해 더욱 깊어진 그리움의 쓴맛이 함께 배어 있었다. 시간은 말년 병장의 국방부 시계처럼 더디면서도 꾸준히 흘러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박민준의 어깨에는 이제 늠름한 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GOP의 혹독한 계절을 4번 겪어낸 그의 얼굴에는 앳된 소년의 모습 대신 세상의 풍파를 겪어낸 남자의 그늘이 옅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편지와 전화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구체적인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민간인이에요. 믿어지세요. 저 복학하면 경영학을 복수 전공해볼까 봐요. 아버지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참, 엄마. 저번에 편지에 썼던 정은이라는 애 기억나요? 성진이 동생인데 휴가 때 잠깐 만났거든요. 제대하면 제대로 한번 만나보려고요. 엄마도 만나보면 좋아할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순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부푸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실 벽에 걸린 달력에 아들의 저녁일을 커다랗게 동그라미 쳐놓고 매일 아침 그 날짜를 하루씩 지워나갔다. D30ing, D19, D18. 숫자가 줄어들수록 그녀의 새벽 밥상은 점점 더 화려해졌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기다림의 의식이 아니었다. 아들의 무사 귀환과 빛나는 미래를 기원하는 축제에 가까웠다. 하지만 순이의 몸은 그녀의 들뜬 마음을 따라주지 못했다. 가슴을 찌르던 통증은 이제 예고 없이 더 자주 찾아왔다. 설거지를 하다가,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다가,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도 헉소리를 내며 잠에서 깰 정도였다. 숨이 가빠오는 일도 잦아졌다. 조금만 서둘러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주저앉아야 했다. 그녀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점점 더 선명해졌지만 순이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외면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민준이가 돌아올 때까지만, 우리 아들이 무사히 내 품으로 돌아오고 나면 그때 병원에 가보자. 그때까진 절대 아플 수 없어. 그것은 그녀 스스로에게 거는 처절한 주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아래층 정 여사와 함께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치며 그대로 휘청거렸다. 주르륵 바닥으로 쏟아지는 사과와 콩나물들. 어머, 민준이 엄마 괜찮아요? 왜 그래요? 정 여사가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했다. 순이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어디 안 좋은 거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 여사의 걱정스러운 말에 순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빈혈기가 있나 봐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 여사는 그녀를 볼 때마다 병원에 가보라고 성화였지만 순이는 번번이 웃으며 괜찮다고 둘러댈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특히 곧 돌아올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남편 철호는 아내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밤중에 들려오는 아내의 마른 기침 소리, 점점 더 창백해지는 얼굴,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까지. 그의 조용한 걱정은 이제 절박한 불안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꼭 병원 가봅시다. 내가 예약해놨어. 어느 날 저녁, 철호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순이의 고집은 그보다 더 단단했다. 괜찮다니까 왜 그래요? 이제 곧 민준이 올 텐데 괜히 병원 가서 흉한 모습 보이기 싫어요. 아들 오면 그때 같이 건강검진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남편을 안심시키려 했다. 아들의 귀환을 코앞에 두고 집안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아내의 말에 철호는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아내가 챙겨 먹을 영양제 몇 가지를 더 사다 놓을 뿐이었다. 그의 무력감은 깊어졌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저녁을 2주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저 이제 딱 14일 남았어요. 동기들이랑 저녁하고 뭐 할지 계획 짜는데. 너무 신나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엄마가 해준 뜨끈한 밥 먹을 거예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불고기. 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 아들의 목소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순이는 수화기를 붙들고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다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다 차려줄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다시 한번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의 가슴을 관통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수화기를 들지 않은 다른 손으로 가슴을 세게 움켜쥐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엄마, 왜 말이 없으세요, 엄마? 아들이 걱정스럽게 묻자 그녀는 겨우 호흡을 가다듬고 가장 밝은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니야. 아들,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 온다니까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오네. 얼른 와. 엄마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게. 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사랑해요. 전화가 끊기고 순이는 그대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아들이 눈치채지 못했다. 그거면 되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달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디유 스와퍼라고 쓰인 숫자에 힘겹게 붉은색 사선을 그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힘과 정신은 오직 하나, 아들이 돌아오는 그 날을 향해 있었다. 그날까지만 버티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다. 달력 위에는 D1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내일이면, 바로 내일이면 아들이 돌아온다. 집안의 공기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에너지는 모두 김순희에게서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늘 그녀에게는 2년간의 기다림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바로 아들을 위한 승리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정신력으로 모든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시장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더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시장의 풍경은 늘 같았지만 오늘 순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특별하게 보였다.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는 축제의 음악처럼 들렸고 좌판 위에 싱싱한 채소와 과일들은 보석처럼 빛났다. 어이구, 민준이 엄마, 오늘 얼굴이 활짝 폈네. 좋은 일 있어. 단골 정육점 사장이 넉살 좋게 물었다.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사장님. 우리 아들이 드디어 내일 제대해요. 아이고, 정말 축하해. 고생 많았어. 말만 해. 어떤 부위로 줄까? 오늘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한우로 줘야지. 정육점 사장은 덤으로 국거리까지 넉넉하게 챙겨주었다. 생선 가게 사장도 가장 크고 싱싱한 전복을 골라주며 연신 축하 인사를 건넸다. 2년 동안 그녀의 지친 얼굴과 무거운 발걸음을 지켜봐 왔던 시장 상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그녀의 기쁨을 나누어 주었다. 순이는 양손 가득 무겁게 장을 보고 마지막으로 동네 빵집에 들러 민준이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까지 하나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다. 부엌은 그녀의 지휘소가 되었다. 그녀는 갈비찜에 들어갈 소스를 만들고 잡채에 넣을 채소들을 정성껏 차에 썰었다. 전복은 솔로 깨끗이 닦아 손질하고 커다란 냄비에는 진한 사골, 육수가 뽀얗게 우러나고 있었다.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다. 그것은 지난 2년간 텅 빈 밥상을 채웠던 슬픈 냄새가 아니었다. 희망과 사랑,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쁨이 뒤섞인 행복의 냄새였다. 같은 시각 철원의 GOP 부대. 박민준 병장의 마지막 밤도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관물대는 거의 비어 있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과자와 생필품들은 모두 후임들의 차지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군 생활의 흔적이 묻은 전투복과 전투화를 정성껏 닦았다. 이제는 입을 일이 없을 군복이었지만 지난 2년간 자신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였다. 저녁 식사 후 생활관 동기들과 후임들이 그를 위해 조촐한 환송회를 열어주었다. PX에서 사온 과자와 음료수를 나누어 먹으며 그들은 지난 시간을 추억했다. 박 병장님, 나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겁니까? 한 후임이 묻자 민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엄마가 해준 밥 먹어야지.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공감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을 잘 챙겨주었던 김상병과 동고동락했던 동기 성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성진아, 고마웠다. 너 없었으면 나 진짜 못 버텼을 거야. 나가서 꼭 보자. 무슨 소리고, 니도 마찬가지다. 나가서 사회물 제대로 먹고
여자친구도 빨리 만들고 내 동생한테 찝적대지 말고. 장난스러운 농담 속에서 진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는 부대원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곳. 지긋지긋했지만 막상 떠나려니 시원섭섭한 감정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집에 갈 수 있다는 설렘에 금세 묻혔다. 그는 침상에 누워 눈을 감았다.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집밥의 풍경이 어른거렸다. 그날 저녁 남편 철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의 손에는 작고 예쁜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이의 등 뒤로 다가가 꽃다발을 내밀었다. 고생했어. 여보. 순이는 깜짝 놀라 남편을 돌아보았다. 평생 꽃 한 송이 사온 적 없던 무뚝뚝한 남자였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뭘 이런 걸 다. 내일 우리 아들 오는데 집이 좀 화사해야지. 철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거실 청소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아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이 복학하면, 졸업하면,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들의 대화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깊었다. 내일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러 가야 했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지만 순이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 내일 아침 만찬을 위해 준비된 식재료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케이크 상자.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민준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햇살 냄새가 나는 깨끗한 침구, 가지런히 정리된 책상. 금방이라도 아들이 다녀왔습니다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다시 한번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그녀를 덮쳤다. 이번에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그녀는 악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안 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았다. 하루스밤은, 딱 하루스밤만 더.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폭풍 같던 통증이 서서히 잦아들자 그녀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너무 기뻐서,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걸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했다. 그녀는 벽을 짚고 힘겹게 일어나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내일 아침 아들에게 해줄 음식들의 순서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밤을 새웠다. 그녀의 지친 얼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터널. 그 끝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찬란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7일 32일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아침이 밝았다. 순이는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지난밤의 고통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가벼웠다. 오늘은 아들이 돌아오는 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곤히 잠든 남편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새벽 의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지난 2년간의 의식과는 성격이 달랐다.
이것은 그리움과 기도로 채워진 상상이 아니었다. 진짜 아들이 먹게 될 현실의 만찬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신속했다. 맑은 장국을 끓이고 잡채를 볶아냈다. 어젯밤 미리 재워두었던 불고기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익어갔고 식탁 한가운데에는 먹음직스러운 갈비찜이 놓였다.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흰 쌀밥이 막 다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2년간 아들의 빈자리를 지켰던 그 식탁은 이제 왕의 연회장처럼 화려하고 풍성하게 변해 있었다. 부엌을 가득 채운 행복한 냄새에 남편 철호도 잠에서 깼다. 그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와 아내의 어깨를 주물렀다. 조금 더 자지 그랬어. 혼자 다 준비했네. 당신이야말로요. 오늘 운전하려면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준비해요. 우리 민준이 1분이라도 빨리 봐야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다. 철호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순이도 마지막으로 음식들을 점검하고 정성껏 화장을 고쳤다. 오전 8시, 아들이 도착하기로 한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터미널로 달려가고 싶었다. 이제 슬슬 나가볼까? 철호가 자동차 키를 챙기며 말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한번 돌아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가 막 현관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링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순이와 철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순이의 얼굴에 순간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나, 이 녀석 벌써 온 건가 봐. 깜짝 놀래주려고 일찍 왔나 보네. 그녀의 심장이 기쁨으로 쿵쾅거렸다. 2년을 기다린 아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 현관으로 달려갔다. 아이고, 우리 아들. 벌써 왔어 하며 문을 활짝 열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의 모습이 없었다. 대신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의 군인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대위 계급장을, 다른 한 명은 상사 계급장을 단 낯선 얼굴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순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누구세요? 우리 민준이랑 같이 오셨나요? 지금 차에서 짐 내리고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철호도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의 뒤에 와서 섰다. 대위 계급장의 장교가 비장한 표정으로 모자를 벗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혹시 박민준 병장의 어머님 되십니까? 그 순간 순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왜라는 질문이 수만 번 스쳐 지나갔다. 왜 아들이 아니라 낯선 군인들이 왜 저런 표정으로, 왜 저런 질문을 하는가? 저희는 27사단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장교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늘 새벽 제대 장병들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군용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순이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철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래서 우리 민준이는요,
우리 아들은 괜찮은 거죠? 조금 다치기만 한 거죠? 그렇죠? 순이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소리가 아니었다. 찢어지는 비명에 가까웠다. 장교는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문장을 내뱉었다. 죄송합니다. 박민준 병장은 현장에서 끝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순위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2년 동안, 730일 동안 오직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고통을 억누르고 버텨왔던 그 강인했던 정신력. 아들을 다시 품에 안기 전까지는 절대 아플 수 없다며 자신의 몸이 보내는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던 그 처절했던 모성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철호가 절규하며 쓰러지는 아내를 부축했지만 그의 두 다리도 더 이상 몸을 지탱할 힘이 없었다. 2명의 군인은 차마 집 안으로 들어서지도 못한 채 현관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죄인이 되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너머로 거실 안쪽 식탁 위에는 이제 막 돌아올 아들을 위해 정성껏 차려진 만찬이 펼쳐져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흰 쌀밥,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과 불고기, 색색의 고명이 아름다운 잡채와 정갈하게 붙여진 전, 2년 만의 재회를 축하하기 위해 준비된 케이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그 아침 밥상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수없이 되뇌었던 어머니의 그 질문. GOP 최전방으로 아들을 보낸 어머니의 2년간의 새벽 밥상. 아들이 돌아오던 날, 어머니는 더 이상 밥을 차릴 수 없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차려낸 마지막 밥상은 끝내 주인을 잃고 말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저 또한 한 명의 자식이자 언젠가는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김순희 여사님의 깊은 사랑과 고통을 감히 헤아려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새벽 부엌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기도가 켜켜이 쌓인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자식이란 존재는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이지만 때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아침 식사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기적인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나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아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길 소망합니다.